미국에 있는 동안 만나고 싶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이례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애타게 외쳤지만 북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에게 원하는 걸 가져와라 했지만 미국이 아직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황이고 이에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ICBM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오늘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고차 방정식 북한, 러시아, 미국, 중국 여러 나라가 지금 죄송합니다. 예. 단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 박종철 경상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좀 버벅였습니다. 보고 웃으셨죠, 교수님?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깔라지셨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직 전염은 안 되는데요. 다 그건 나았는데 아직 몸이 회복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금 멀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고. 사실 저도 지금 7시간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오늘 좀 진주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하고 왔는데 혹시 비가 좀 많이 오고 예. 이 서울 근처에 오니까는 오늘 또 유독 막혀가지고요. 예. 한 평소보다 2시간 반 정도 더 걸렸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시군요. 우리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 빨리 방송을 끝내는 걸로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수님이 저희 방송 나오신 건 국민TV 나오신 건 처음이시죠? 예. 예. 일단 저희 국민TV가 2013년에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대한 언론으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방송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노종면 씨, 김용민 씨 이런 분들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TV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예. 무슨 국가 기관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조합원들이 돈을 한 푼 두 푼 내가지고 만들어지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고 네, 가장 중요한 언론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저 국민TV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께.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조금 멀리 진주에서 온 경상대학교 박종철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로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근데 워낙 멀리 계시기도 하고 바쁘시기도 해가지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종종 나가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안 불러주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자주 초대해 주시면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게스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내일 나갑니다, 저는 김어준 뉴스공장. 예. 자, 오늘 일단 나온 뉴스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지?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을 제출을 했다. 근데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처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냈고 또 반대로 지금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지금 핵과 미사일 실험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요. 이 일부라도 해제라든가 유예를 해야 북한이 북미 협상의 테이블에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과 중러의 해법이 다른 겁니다. 그렇네요.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해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다. 더 강하게 옥죄해야 된다, 미국은. 그렇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 협상 테이블에 있는 이유는 서로 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한 발 물러났다. 예를 들어서 그 풍계리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든가 또는 그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갖다가 억류자들을 갖다가 송환을 했다. 또 미국인 한국전쟁 당시에 전사자들의 이 유해를 갖다가 송환을 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북한에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을 지금까지 옥죄했던 결의안, 결의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제재 사항입니다. 이 제재안의 일부, 특히나 민생, 이제 일반 국민의 삶에 직결이 되는 문제를 갖다가 일부라도 유예를 해줘야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도 쓰고 또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내용들이 그럼 들어가요? 그 제재 해제안에는? 예, 이제 저도 뭐 이게 뭐 아주 정교하게 보진 않았는데 일단은요 그 수산물 그다음에 섬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중국과 러시아가 봤을 때 이 그 수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잡아가지고 일부 이제 좋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게라든가 이런 좋은 해산물들, 뭐 해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러한 수출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대다수의 많은 어민들에게 이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봉지업 같은 경우 우리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방송의 시청자들이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이렇게 그 미싱 이렇게 그 재봉틀 바느질을 해가지고요. 옷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뭐 곰인형에 눈도 붙이고 맞아요. 또 이런 목걸이 같은 데를 실로 깨가지고 구슬을 깨가지고 이게 굉장히 단가는 낮지만은요. 어머니들이 그런 노동을 통해 가지고 뭐 아이들의 간식을 사준다든가 또는 과외 학원을 보낸다든가 이러한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이렇게 용돈으로 썼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았습니다. 근데 북한이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도시든 농촌이든 이러한 부업을 그 여성분들이 특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핵과 관련이 좀 멀고 핵과 미사일과 관련이 멀고 이것은 민생 경제다. 일반 인민들에게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풀어달라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해법이고요. 또 하나는 남북 도로철도를 갖다가 협력을 하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도 맞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동맹이라는 기조하에 미국은 강하게 제재를 갖다가 해라. 그리고 제재의 틀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건데 이제 우리 정부는 뭐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게 진전이 사실은 막힌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입장을 대폭 수용을 해서 막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라면서 불만을 계속 표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남북 철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제안을 한 건데 해제하라고 이거는 그럼 우리 정부가 남북 철도도 해제하게 해달라고 중국 러시아 측에 요청을 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뭐 저도 이제 워싱턴이나 파리, 베를린에서 이제 학술 회의라든가 또는 이제 그 상대 측의 무슨 그 연구기관들과 국제기관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측의 이런 국제기관이라든가 이런 연구원들이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 이 신경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으로서 유엔 안보리에서 일부 해제하는 안을 우리도 추진을 하고 있고 중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해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북한은 인정은 않지만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는 측면도 있다. 이제 물론 이제 북한으로서는 뭐 큰 틀에서 해결을 하면 되지 왜 유엔만 설득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결의안을 제출을 했다라는 게 그러면 이게 바로 그렇게 이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를 뭐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결의안이 현재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요.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그중에서 P5라고 해가지고 상임 이사국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이들 국가는 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라기보다는 뭐 대체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프랑스라든가 영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만은 북한 문제만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 외에 비상임사국이 10개국이 있습니다. 15개국 중에서 9개국이 찬성을 해야 되고 또 P5 전원이 동일한 의견을 내야만 이게 비토죠.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러가 낸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단 미국이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산물이나 섬유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북한의 중하층들의 이 생활을 갖다가 옥죄다는 측면에서 좀 약간의 인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사회라든가 이게 학자들 수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부는 굉장히 그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런 조금 사회하고 외교부가 분리된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요. 아마 3대2로 이렇게 굉장히 통과되기 어려운데 우리 정부가 조금 역할을 많이 하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당장은 되기는 어렵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뭔가 이제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는 걸로 좀 의미를 찾아야 되나요?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 밑에서 지금 비건 특별대표가 와서 이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은요, 나름대로 물 밑에서 북미 접촉이 있다라고 치면은 아마 이제 이런 결의안도 하나의 새로운 그 서로 간의 협상의 딜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국제사회와 협조를 하면서 제재를 유예를 하고 완화를 하면서 북한을 껴안으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북한도 반대로 아마 제 생각은 20일 전후에 예정이 돼 있는 새로운 길을 가는데 이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점이 좀 묘한데, 일단 비건이 와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가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 이게 좀 이 타이밍 자체가 뭐 크리스마스를 염두에 두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나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서로 사실은 이제 분리된 사건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안이 이제 미국 주도하에 부결이 되었다, 비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요,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북한 내부 정치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길이 뭐냐? 그냥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1단계 엔진, 2단계 엔진 실험을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공위성 실험. 그게 제 뭐 추정에 의하면은 한 2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일 전후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한반도가 또다시 이제 경랑에 빠지게 되겠죠.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 ICBM으로 판단을 하느냐, 과학 실험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은요, 경랑이 될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실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인공위성이나 ICBM이나 거기에다가 인공위성이 달려있느냐 안 달려있느냐 빼놓고는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일본이 굉장히 이 발사체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하면은 인공위성 연습이 되는 거고, 북한이 하면은 ICBM인데, 상당히 이건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탄두에다가 인공위성을 탑재하느냐, 미사일을 탑재하느냐, 미사일을 탑재하느냐, 요 차이라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건이 와서 어쨌든 공개적인 만남을 제시를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얘기를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나요? 근데 뭐 제 생각은 이제 뭐 지금 만나지 못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태에서 왔다라고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북측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미국 내부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재 탄핵 국면입니다. 탄핵을 돌파해야 다음 선거도 있는데, 물론 탄핵이 될 가능성이 낮기는 한데, 비건이 온 이유는 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 특히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미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였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한반도 평화 자체를 고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북미 간에 뭔가를 풀어보려는 것보다는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어라는 거를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던진 거고, 북한은 하노이, 올해 2월에 하노이하고는 근본적으로, 아니면 스톡홀름하고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나가봤자, 만나자고 해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안 한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단순하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채널이 없느냐라고 하면, 이제 유엔에 있는 뉴욕에 있는 유엔
북경에서도 현재 사실은 서신 교환이 가능한 상태이고 또 북경에도 대사관이 설치돼 있고 북미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사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비건이 오기 전에 사실은 만날 약속을 하고 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와서 만난다. 이게 사실은 이게 미국적인 외교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쇼잉에 가깝다라고 판단하시는군요, 교수님은.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치를 위한 목적, 탄핵과 대선 과정의 하나의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지금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시간은 다가오고, 그게 북한이 설정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뭔가 중재자로서 아니면 뭐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되나? 그것도 지금 가능할까?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통화를 해야 되나? 그것도 가능할까? 막 이제 복잡한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북한이 왜 우리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다시 한번 평양에 가서 만나고 백두산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정상 간의 이 관계, 우정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그 국제회의에서 만난 북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남측을 굉장히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북측으로서는 굉장히 할 수 없는 거, 5.1 경기장에서 15만 그 북한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것은 어떤 사전 각본도 없었고, 이거 엄청난 북측으로서는 모험이었다. 또 백두산에 초대를 한 것도 단시간 내에 그 많은 준비를 하는 게 북측은 쉽지 않았다. 그다음에 풍계리라든가 이것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 정상이 약속을 했던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금강산, 개성, 남북 도로철도 현대화라든가 또 뭐 임업, 농업의 그 이런 산림 협력이었는데요. 북측에서는 아무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 안 지켰나요, 실제 근데? 우리가 이행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행을 하지 못한 게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사전에 한미가 조율을 하는 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이걸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라든가 김대중 노무현 그 정부 당시에 외교안보 그 고위급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그 대국과 또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 사이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면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현재 현 정부의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미 워킹 그룹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고 판문점 이 개성이라든가 이 금강산 산림 협력이 안 된 원인이 이 미국의 이런 제한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그럼 워킹 그룹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 문제가 현재의 교착 국면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고 현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굉장히 그 난감한 입장이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워킹그룹 무시하고 우리 그러면 독자 행동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학술대에서 만난 북한 사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성의를 남측이 보여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학자기 때문에 정책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의 말이 북한에서도 정책 그룹에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금강산이나 개성 또는 임업협력이나 농업협력 또는 철도나 도로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 요거 중이라도 하나 이 미국의 의견만 듣지 말고 남북 사이의 한 약속 중에 하나를 먼저 이행을 하면은
이런 것이 물꼬가 되고 연말에 남북 사이에 다시 한번 특사 교환이라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신문이라든가 또는 그 민주평통 기관지인 이 통일시대에서도 썼는데 정부가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아마 다 듣고 있을 겁니다. 뭐 듣고 보고 있을 텐데 참 하나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워낙 어렵고 신중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교안보 부처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라든가는 이제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전담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통일부는 좀 외교부하고 엇박자가 나더라도 전격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하고 합의한 것을 이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맞추는 이런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한데 지금은 두 부서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시민사회라든가 또는 특히나 재계의 비판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가에서 회의를 해보면요 중국 측에서도 상당히 갸우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와서 다음 주 화요일 24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 청두에서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에서 어떤 안건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양자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측이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의 지금 이 정책인데 트럼프가 이끄는 세계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세계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세계죠. 예, 트럼프의 세계라는 것은 이상한 나라의 트럼프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지난 그 제2차 대전 이후에 전 지구적인 경제라든가 자유주의를 이끌어온 나라인데 지금은 반대로 이것을 조금 저해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앞장서서 보호무역주의를 좀 이끌고 있죠. 미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방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겠는데 아마 한국과 일본 정상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북핵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서로 다 다릅니다, 현재는. 그런데 왕이 부장이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엔 안보리에 따낸 결의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이 생각하는 해법은 일정 정도로 한국과 중국이 좀 보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보상 조치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에 중국에서 주로 신경을 썼던 것은요 인적 교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테이블에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중국이 생각해낸 해법은요 인적 교류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8대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갖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뭐 관광이라든가 문화, 뭐 여성, 농촌, 지방, 뭐 스포츠, 미디어 이런 8대 분야에 대한 교류를 내놨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대부분 중요한 사회 문화 분야를 다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북한인들이 현재 중국에 초대돼 가지고요 다양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은 중국의 1대1로와 같은 분야까지도 현재 연수를 받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많은 인원이 현재 오고 있다. 또 이들 중에 일부는 노동자는 아니지만 또 아르바이트도 다소간에 할 수. 우리도 뭐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근로자는 아니지만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듯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북한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또 보따리 장사들도 좀 섞여 있는데요. 이러한 특혜를 현재 중국이 주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도 개별 관광을 해라. 관광이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아마도 한국이 왜 안 나서는가에 대해서 이걸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한중 양자 문제하고 한중일의 이제 3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 현재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요, 현재 일본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관계가 현재 좋은 상태에 있는데요. 굉장히 가까워졌죠, 중일 관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국 시장을 공동으로 진출을 한다.
특히나 인프라와 투자 분야에 대한 진출인데요. 핵심 지역이 최근에는 이제 아세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세안이 미국, 일본, 중국의 경합 지역이었는데 일단은 공동으로 진출을 하는데 이제 한국도 여기에 동참해달라. 이제 한국이 따로 아세안,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이 중일이 뭉쳐 있기 때문에 따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진출하는 게 유리한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측으로서는 가능하면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요. 희망을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첫 번째 미국 뭐 일방주의 반대는 항상 난감하니까 적당히 뭉개면서 한국 정부가 그냥 알겠다라고 갈 것 같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지금은 중국으로서도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은요.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봉합 상태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플러스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 벌어질 것이냐,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또 주한미군이 유연성을 가지면서 여러 나라의 분쟁에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냐 등 중국에서 봤을 때는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질문을 일단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하든 않든 간에 반복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좀 외교적인 시험대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를 가능성이 있네요. 또 궁금한 게 한일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라면은 수출 규제 관련해서 뭔가 진일보한 어떤 뭐 조치가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시나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도 그것은 수출 규제 문제는 정상들이 사실은 뭐 그건 정상들이 말하기에는 민망한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에 이게 합의가 되고 정상들이 악수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문제인 게 이제 역사 인식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역사 인식의 문제는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뭐 우리로서는 중국과 함께 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또 그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가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본을 갖다가 띄어가지고 어디 뭐 태평양 밑으로 내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도 뭐 어색한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적당히 좀 봉합을 하는 수준? 봉합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잘 말하듯이 구존동의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같은 것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다른 것은 좀 미루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 한중일이 각각요 사회문화 교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그 도쿄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올림픽 휴전을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또 일본 문화를 우리가 먼저 개방을 조금 더 해준다든가 일본인들을 대거 초청하는 뭐 젊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측에서 먼저 역으로 전격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어떤 정부의 메시지들을 보면은 한일 간 양국이 다 좀 공격적인 언사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관계 개선의 의지가 좀 양국이 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좀 뭔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총평을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 진짜 방금 이것만 쭉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 자, 한국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 위기 국면을 돌파했던 그 돌파력이 굉장히 역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입지가 줄어든 것은요, 우리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사항이 아닌 인적 교류를 하면서 거꾸로 현재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중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이제 북미 사이에서 미국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자로서 입지가 커진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입지가 줄어드는 듯한. 왜냐하면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레버리지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열흘이 굉장히 큰 경랑의 시간이 될 거고 앞으로 열흘간의 외교 안보 라인이 어떠한 이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가 예측이 되는데요. 다소간에 좀 비관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아, 비관적이신가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외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요.
북한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참. 아까 전에 여쭤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핵무장을 다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도 그 한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난감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핵무장을 하는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뭐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몇 개다. 또 핵탄두의 성능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공개한다든가, 또는 뭐 그 ICBM의 일부 연습을 계속 한다든가, 이러고 이건 이제 회색지대 정도의 선을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ICBM과 핵실험이다라고 조금 분노를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 되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핵무장이다 아니다가 하나의 이제 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 내년도에 있을 국회 선거에 있어서의 굉장히 이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그 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는 굉장히 불리해지고 보수 진영이 유리해지는데 악재가 되겠네요. 악재가 되는데 북한으로서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는 게 그나마 북한으로서는 대화가 여지가 있지 않나. 제가 북측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위험한 길로 간다면은 당신들 옥을 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분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중국이 분노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엔에서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관광이나 인적 교류마저도 미국과 함께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북한의 입지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요. 굉장히 회색지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색지대에서.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은 국면이 되는 것도. 잠깐만요. 회색지대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안보리를 그 제재를 위반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네, 그러게 가능성입니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이제 현재와 같이 현재 이제 중로와 미국이 이제 분리되는 듯한 모습이고,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지구화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트럼프화를 지구화라고 하는데, 미국과 중로가 이렇게 이제 분리된 상태를 갖다가 조장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 측에 들어가지고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 분열을 갖다가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면은요, 오히려 지금 그 한 85년도 이후에는요, 중국과 북한이 군사 협력이 굉장히 약화가 됐는데 올해 굉장히 활발하게 민간 또는 그 사회문화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도 현재 지금 일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요, 냉전이 한반도에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전이 재현될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위기 시나리오는요, 현재 북미 사이에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물밑 접촉이 잘 돼가지고 3차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진전된 해법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여전히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위기인가요? 네, 북한의 그 담화에서 보면은 북미 관계가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 뭔가 우리가 남북 관계가 잘 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북미 관계 패싱인 건가요, 일종의?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대로 남북 관계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북미 사이에 중재를 하면서 미국과 북한에 했던 약속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했던 약속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는데 북한에 했던 약속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미국이 북한에게 주는 그런 어떠한 그 선물도 현재 가고 있지 않고 이거하고 또 별개로 한국이 줘야 될 선물들이 있습니다. 금강산, 개성, 그다음에 저기 남북 도로 철도 현대화라든가 산림협력, 농업협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관광 이런 거는 원래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랑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 다 드러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도 그런 불만의 표시들로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이제 금강산은 북한에서 다양한 경로로 철거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그것에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원산하고 갈마 지구에 삼성급 4성급 호텔이 52개가 지어지고 내년 4월에 완공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4km 정도가 명사십리 4km가 어마어마한데 자동차로 금강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이고 또 철거되는 이 지역의 공원화 계획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이 펜션 형태 호텔을 짓는 이 계획들이 다 북한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냥 안타까움이 계속 좀 있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무시하니까 그러면 열받았군요. 그 일종의 북한은 그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왜 답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라는 것은 이제 뭔가가 이제 막혔을 때 대화가 막혔을 때 뚫어줘야 되는데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뚫는 역할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 이 돌파력을 조금 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측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의 한 열흘 정도가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크리스마스에도 만나야 되고 그 한중 정상, 아니 그 중일 정상을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도 조율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 정부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좀 과감하고 현명한 조치들로 이 난국을 타개를 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고 주도적으로 전국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북중관계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 박종철 경상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